안녕하세요. 제이득입니다. 일요일 밤 10시 50분인데요. 오늘은 차트 공부 영상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차트 공부라기보다 어, 이 금리와 금융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정책하고 맞물려 있어서 지금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그거와 맞물려서 등락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곧 있을 FOMC 회의 있죠. FOMC 회의가 5월 3일부터 5일까지인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또 금리가 뭐 지금 50bp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25bp 어, 한다고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25bp 금리 인상이 이제 확정 지어졌는데, 이제 이번에는 50bp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런데 도대체 이 금리 인상하고 비트코인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이제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이제 통화량 관련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제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모든 그 경제에서 금융 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건데, 에, 어떤 물건의 양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예. 이 수량이 줄어들면, 아이고, 이게 또, 수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하락하는 게 당연하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사탕이 하나에 100원이었었는데, 지금 이 하나에 100원일 때는 이 사탕이 총 뭐 100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보면, 이 사탕이, 어, 이 주머니 안에 100개가 있을 때, 100원짜리 사탕이 100개가 이렇게 있을 때는 1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주머니 안에 사탕이 100개가 아니라 10개로 줄어들었어요. 100원짜리가 10개. 10개로 줄어들었으면 이때 살려고 하는 이 수요, 이제 사는 사람들이 동일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동일하고 사고 싶은 마음도 동일한데 수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이제 100원에 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이 사탕이 100원이 아니라 뭐 1000원, 뭐 막 심하게는 10,000원 이렇게 불러도 사람들이 이제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연 티켓 같은 거 있죠. 공연 티켓이라는 게 딱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좌석이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안표상들이 땡 치면서 이제 요 예매할 수 있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땡 치면 이 안표상들이 막 사들입니다, 이거를. 예. 그러면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막상 이제 이게 종료가 되고 나면 이 안표상들이 이 사들인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막 웃돈을 붙여서 뭐 5만 원짜리 티켓을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왜냐? 이게 수량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거를 사놓은 안표상들이 이거를 이제 더 비싸게 해서 대파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 통화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뭐 기축통화라고 얘기되는 이제 이 달러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차트상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꼭지를 찍고 쭉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왜냐?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상황은 지금 제가 미 달러, US 달러를 제가 차트를 보니까 지금 5파 꼭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1, 2, 3, 4, 5 해서 지금 5파 거의 꼭지에 다다랐거든요. 이 달러의 지금, 어,
그 가치가 달러 그 화폐 가치가 지금 거의 꼭지에 와 있어서 이제 조만간에 한번 꼭지를 찍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지금 조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마 이제 여기서 꼭지를 한번 터치하고 음봉으로 전환하면 쭉 이제 빠지는 ABC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근데 지금 왜 이게 달러가 지금 꼭지를 왜 찍고 있느냐? 지금 그동안은 이 세 번째 미국에서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이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렸어요. 이 엄청나게 늘렸는데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서 테이퍼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 축소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이제 타이트닝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일단 요거 좀 이제 조금 이따 알아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금리 이제를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하고 자산 축소를 한다라는 이제 일종의 긴축 정책 이제 긴축 정책을 이렇게 펼치면서 그러면 통화량이 어떻게 되겠죠? 시중에 이렇게 유동성이 많았던 이것을 다시 회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통화량이 줄면서 당연히 통화량이 주니까 달러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서 1번 통화량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통화량이 증가했는가? 요게 이제 3번하고 이게 금리하고 여기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이 이 통화량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왜 통화량을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이제 뉴스에서 이제 보통 뉴스에서 뭐 이게 지금 지금 미국에서 뭐 금리를 인상한다.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양적 완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올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식 시장이나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알아보는 거니까 한번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화량이 그러면 왜 증가하는가?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려면은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레버리징이죠. 레버리지가 있어요. 이게 레버리지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게 이제 부채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버리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대, 레버리징의 반대, 요 앞에 D, 이게 이제 디스의 의미죠. 반대의 의미, 디레버리징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두 가지, 1번 레버리징, 디레버리징, 이제 요게 있는데, 그러면 이 레버리징은 뭐냐? 레버리징은 부채의 증가를 부채를 이제 늘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디레버리징은 뭐죠? 부채가 줄어드는 걸 얘기합니다. 반대. 부채의 감소. 이렇게 이제 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디레버리징. 지금의 상황이 뭐냐. 레버리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징. 그냥 이제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레버리징이 뭐냐. 이제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 레버리징이 벌어지죠. 통화량의 증가는 레버리징이 늘어난다. 이제 왜냐. 일단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각 국가의, 뭐 미국으로 예를 쳐봅시다.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돈을 이제 왕창 찍어내요. 돈을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통화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으로 뭘 하냐면 시중은행에 있는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들, 뭐 각종 뭐 그 국가 채권 아니면 뭐 MBS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이 발행한 돈으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 국가 채권이나 MBS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중은행은 어떻게 되죠? 이거를 이 국가 채권이라든지 MBS, 정부 채권이나 MBS 채권을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자산이라고 해요. 이 자산을 이제 이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이거를 사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들여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이겠죠. 미국으로 치면은 미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사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중은행에는 이 발행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 중앙은행에는 자산을, 이 채권을 사들임으로 인해서 자산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시중은행에서 이제 돈이 늘어나니까 이 시중은행에서 이 돈을 틀어난 돈을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좀 더 유식한 말로 전문성으로 얘기하면 유동성이 증가했다. 흐름 이제 유동성이 증가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일반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데 이 돈을 가지고 융통을 해줘요.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일반이나 기업은 이제 뭐가 늘어나죠? 현금을 보유하게 되고, 다시 또 현금을 보유하게 되고, 시중은행은 뭐죠? 일반이나 기업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채권을 이 시중은행이 보유하게 되니까 이 채권은 다시 은행은 다시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개인은 또 현금이나 이 현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일반이나 기업들은 현금이 늘어나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현금을 가지고 다시 소비를 일으키고 아니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경기가 활성화된다. 경기 활성. 이제 이런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량이 증가한다. 총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레버리징이 벌어져요. 이제 이런 지금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빚이 증가하게 되고 이 빚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하고 이 돈이 시중은행으로 들어가고 시중은행에 들어간 돈이 일반이나 기업으로 들어간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레버리징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에서 발행한 돈이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일반과 기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반과 기업의 이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돈이 이제 막 시중에 많이 이제 돌아나니까 이제 일반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소비를 하거나 이제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 돈들이 이 일로 들어가면서 경기 활성화를 인하고 소비가 진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통화량이 이제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디레버리징이 벌어지는 거죠. 디레버리징. 이제 요 디레버리징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거는 뭐죠? 부채가 이제 감소하는 반대의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벌어지면 이제 어떤 사이클이 되냐면 여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대출이 이제 감소하겠죠. 대출이 이제 감소해요. 그러면 이제 대출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중은행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대출이 이제 줄이는 거예요. 내가 니네 이제 계속 이렇게 돈 찍어가지고 빌려줬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니네 저기 시중은행한테 돈을 이제 안 줄 거야. 나 이제 그만 줄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시중은행에서 어떻게 되죠? 시중은행에서도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기도 이제 자산을 많이 갖고 있겠죠?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자산을 갖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을 이제 더 이상 안 빌려주게 돼. 그럼 시중은행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도 기업과 일반인에게 이제 대출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시중은행에서 예전에는 내가 니네 그냥 뭐 돈이 많아가지고 막 빌려줬는데 이제 니네도 이제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갚아. 내가 너 1년 동안에 뭐 1억을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는데 이 1억을 이제 더 이상 안 빌려줄 거야.
대신 1억을 더 이상 안 빌려주는데 그냥 기간 연장은 해줄게. 갱신은 해줄게. 대출 갱신은 해줄게.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대출을 이제 더 이상 연장을 안 해, 뭐죠? 돈을 더 안 빌려주다가 이제 갱신은 해주는데 그냥 이제 갱신만 해주다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니네 이거 그냥 갱신은 못 해주겠어. 한 20% 정도는 갚아. 니네 빌린 거에서 20%를 갚으면 내가 다시 그 나머지는 또 갱신 연장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나 일반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동안은 막 이렇게 이자만 좀 내고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막 갚으라고 하니까 이제 갖고 있던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팔거나 이거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를 줄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이제 해야 되겠죠.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환 압박에 이제 막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 규모를 이제 축소하거나 투자를 축소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뭐 자산을 또 팔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자산을 그동안엔 내 자산의 담보 비율이 좀 높았는데 얘 자산이 축소되면 담보 비율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제 하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자산의 가격도 당연히 이제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럼 얘네도 이제 허리띠 졸라매야 되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돈을 막 그렇게 막 빌려줘가지고 썼던 기업이나 일반인들도 야, 니네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이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갚아, 이거를 한꺼번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를 이제 막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은행에서도, 야, 니네 혹시 좀비 기업 아니야? 매출도 안 되는데 니네 지금 빚내가지고 지금 가까스로 생명 연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의 가격이 이제 막 급격하게 이제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레버리징, 지금 방금 얘기한 디레버리징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런 악순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디레버리징이 개인들도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이제 레버리징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나 어디선가 대출을 받았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 뭐 중앙은행이나 그 연준에서 이렇게 디레버리징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상황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신용대출을 받았던 것들을 한꺼번에 일시로 다 갚으라 그런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돈이 없으니까 야, 돈이 있으면 내가 빌렸겠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던 뭐 집도 팔고 뭣도 팔고 막 차도 팔고 막 다 팔아 제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걸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산 가치는 점점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이제 디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수량은 이제 이게 수량은 점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뭐죠? 그것도 있어요. 소비도 감소하는 거예요. 수량은 뭐 그대로인데 뭐 예를 들어서 소비가 감소해. 그리고 수요가 늘지 않아요. 총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디레버리징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레버리징 상황에서는 되게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 가치 하락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런 상황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 금융 당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과도하게 이 디레버리징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방금 얘기한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이 양적 완화입니다. 이 양적 완화. 그러면 이제 이 양적 완화를 해버리면 이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레버리징 상태가 되니까 자산 가치는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산 가치는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를 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이게 증가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통화량을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했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양적 완화를 이거를 계속 이제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금리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제로금리 상태까지로 가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도 금리가 뭐 0.5%, 뭐 1%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0.0%대로 가다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얘가 더 내려가다 보면 이 자산 가치가 이제 역전되는, 그동안은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 양적 완화를 했던 건데 오히려 자산 가치가 막 이제 너무 올라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가 상승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건 뻔하죠. 아까 요 통화량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수량은 뭐 보통 그대로이거나 막 그런데 수량은 그대로인 건데 수요가 지금 막 많은 거죠. 수요가 이제 늘어나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당연히 얘가 물건 하나의 가격이 이제 비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이 물가 상승의 압력을 이렇게 높였던 게, 물가 상승을 이렇게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시스템 반도체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 자동차의 시스템 반도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가 생산이 늦춰졌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일어났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야, 우리 미국 경제 탄탄해. 앞으로 경제 성장률 계속 뭐 괜찮아, 우리 자신 있어, 뭐 6% 이상 우리 성장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는 양적 완화 없애고 이제 테이퍼링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만 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이,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보여지니까 우리 자산 축소까지도 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뭐죠? 지금 통화량 증가에 따른 레버리징이 벌어지고, 그래서 레버리징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이 자산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간 거는 물가 상승을 초래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이 돼버리면은 통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 통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그러면 양극화는 심해지고, 그러면 계속 대출로 연명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미 연준에서 한 게 이제 꺼내들은 카드가 이제 양적 완화 안 해. 더 이상 이제 안 해. 니네 이제 1년에 1억씩 빌려줬고, 그 다음에도 1억씩 더 추가로 대출해 줬는데 이제는 대출은 더 이상은 안 해줄 거야. 대신 갱신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니네 20%씩 갚아야 내가 갱신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테이퍼링.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 테이퍼링이고요. 그 다음에 20%씩 갚으면 내가 갱신은 해줄게 한 게 이 자산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런 지금 그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양자가 완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산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디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그 디레버리징 상태가 되어서 이런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서 연준이 직접 개인들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 시중은행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들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쿠션을 돌려서 시중은행에 돈을 풀어주고 그 돈이 그 시중으로 돌아가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자산 가치가 너무 이제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고용 지수는 떨어지고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막 그러면 통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돈은 남아 돌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돈을 이제 처음에 그 사들였던 이 채권 있죠. 이 중앙은행이 샀던 이 채권들을 이제는 다시 뭐죠?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갚을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채권을 다 갚으면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연준은 어떻게 되죠? 이 채권들을 다 갚으니까 돈은 다시 이제 여기 뭐죠? 이거를 다 갚는 거니까 이 채권을 다시 시중은행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시중은행의 돈을 이제 갚은 거니까 이제 시중은행에서는 돈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 축소라는 말은 이 채권을 갚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을 갚아버리면 이 채권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채권을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산이 결국에는 축소된다. 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이 계속 벌어지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자산 축소가 과연 이렇게 자산 축소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게 되는가? 이제 요거를 또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자산을 축소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시중에 있는 돈이 다시 이제 유동성이 이제 감소하는 거죠. 유동성이 감소가 되면서 이제 시중에서는 일반인과 기업들은 다시 또 자금의 압박에 시달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기업으로 치면 두 가지 기업이 있어요. 유니콘 기업이 있고 좀비 기업이 있어요. 좀비 기업. 1, 2. 이제 이 유니콘 기업은 뭐냐면 혁신적인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데죠. 아마존이나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이나 이런 데죠. 이런 데들이 이제 어떤 그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자산을 증가하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보통의 기업들은 내가 1년에 100억을 이제 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이 100억 중에서 한 90억은 안전 자산으로 이제 예치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이상으로 안전 자산이고 뭐고 필요 없고 이거를 다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빚을 더 내서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잔치를 막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성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투자만 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초래하냐면,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보통 A사에서 100원 하던 거를 예를 들어서 쿠팡 이런 데 같은 데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단가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얘네는 막 50원. 나 50원에 우리는 할 거야. 니네 100원에 하려면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가격을 막 끌어내리는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물가의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얘네들이 또 디플레이션을 촉진시키는 그런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비 기업인데, 이 좀비 기업들은 뭐냐면, 얘네와 반대로 얘네는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만 따박따박 내면서 가까스로 연명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가 거의 제로 금리다 보니까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의 이자만 갚으면서 버티는 거죠. 연명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테이퍼링이라든지 자산 축소를 하면 이런 좀비 기업들은 이제 막 무너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IMF 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산 축소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두 개의 기업들의 이제 어떤 그 두 개의 기업들에 영향을 준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이제 요것이 통화량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하락,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양적 완화, 테이퍼링, 자산 축소, 여기에 이어지면서 인상과 하락을 이제 일으키는데, 여기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게,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인플레이션과 지금 인플레이션과 이 디플레이션은 지금 지난 한 3, 40년 동안 지금 미 연준에서 계속 싸운 거거든요. 이게 맞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펼쳐오다가 또 이 디플레이션이 얘보다 얘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되게 경제적인 타격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정말 안 좋으니까 또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중간 지점에서 지금 얘네들을 조율하려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 우리 경제 탄탄하다. 아직 지금 뭐 아주 펀더멘털이 아주 좋다 이러면서 뭐 경제 성장률 우리 몇 프로다. 뭐 우리 성장률을 몇 프로 예상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거 종료하고 테이퍼링 자산 축소해도 우리 경제 이 성장률이 좋을 걸로 예상되니까 우리 이거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이제 바꿨죠. 그럼 이제 이게 왜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가를 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컵에 이제 비유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요만큼 우리가 지금 요거 말고 다른 걸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국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라고 해볼까요? 테슬라에서 이제 자동차를 연간 한 500대, 연간 500, 너무 적나? 500만 대 정도 이제 우리는 생산할 수 있다. 생산할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간 생산량을 500만 대로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 한 해 동안 팔아봤더니 300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네, 300만 대 이제 판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500 빼기 여기 실제 얘네가 생산한 생산량은 500만 대인데 팔린 거는 300만 대니까 200만 대를 재고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간 5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잠재 성장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300만 대를 판매했다. 요거는 실질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잠재 성장률에서 실질 성장률을 뺀 나머지 이 재고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인데 이거는 아웃풋 갭이라고 해요. 이렇게 아웃풋 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다시 얘기해 보면 얘네가 잠재 성장률은 500만 대였는데 500만 대, 실질 성장률은 300만 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웃풋 갭은 200만 대였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2021년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얘네가 이제 2022년에는 운 좋게 얘네가 한 650만 대를 팔았어요. 이때는 300만 대밖에 못 팔았는데 이때는 650만 대를 팔았어요. 그러면 연간 얘네가 생산량은 500만 대였죠. 그럼 이때 500만 대를 생산했고 플러스 재고, 이 아웃풋 갭 200만 대 하면 얼마죠? 얘네가 지금 그러면 700만 대죠. 근데 연간 얘네가 기대했던 500만 대보다도 높은 운 좋게 2022년에는 650만 대나 팔았어요.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요 700만 대, 200만 대의 재고 플러스 마이너스 650만 대 하면은 50만 대의 재고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아웃풋 갭이 50만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죠.
이게 재고가 50만 대가 있는데 테슬라에서 자동차 가격을 2023년에는 올릴 수 있을까요? 재고가 20만 대가 있는데 아직도 예.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재고가 여전히 얘네 또 이때 500만 대를 또 뭐 생산을 한 텐데 그럼 총 생산량이 550만 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때 또 만약에 뭐 별로 못 500만 대를 미치지 못하고 뭐 한 350만 대, 요 정도 팔았으면 150만 대가 또 아웃풋 갭이 생기겠죠. 그럼 이 50만 대를 더하면 다시 또 200만 대의 아웃풋 갭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가격을 일반적인 전체 평균의 자동차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왜죠? 이 통화량하고도 얘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물가, 어떤 물건의 가치는 이 수량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사는 사람들은 뭐 한 해에 500만 대 이상을 사야 되는데 사는 사람들은 뭐 한 300만 대 정도밖에 안 산 상황인데 재고는 이 아웃풋 갭은 막 50만 대, 뭐 200만 대 이렇게 있으면 이 아웃풋 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가치는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가 상승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이 실질 성장률이 높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인플레이션은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은 이 인플레이션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다. 만약에 경기가 좋아. 되게 화랑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실질 성장률이 그래서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 실질 성장률이 낮으면 아웃풋 갭이 넓어지면서 이게 넓어진다라는 거는 재고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재고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 자산의 그리고 물가의 가치는 올라가지 못한다. 왜냐? 수량이 많기 때문에, 재고가 많기 때문에 아웃풋 갭이 넓어지면 이 물가는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실질 성장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되게 자신 있어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되게 뭐 고용률도 지금 되게 높아지고 실업률도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뭐 괜찮아. 우리 경제 성장률 지금 몇십 %인데 그러면은 우리 이거 다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산 축소까지 가는 중이거든요. 왜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근데 과연 그럴 것인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얘네가 예상을 그렇게는 했지만 예상은 우리 경제 되게 좋아. 탄탄하고 펀더멘털 좋고 아주 좋은데 그렇게 예상했는데 까보니까 실질 성장률이 얼마 안 돼. 그러면서 이 아웃풋 갭이 넓어져.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가 이 통화량을 다시 또 조절하려고 하겠죠. 뭐 아니면 이 자산 축소를 좀 더 지금 50bp까지 늘린다고 했으나 만약에 이게 성장률이 좀 별로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시 줄이겠죠. 50에서 뭐 25pp로 간다거나 뭐 횟수를 몇 번을 늘린다고 했다가 뭐 줄이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거하고 다 같이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은 얘네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네. 이 통화량의 증가에 따른 주식시장의 등락, 얘네가 하락을 하는가 증가하는가, 이게 왜 이 양적 완화 테이퍼링을 하면 왜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왜 그런가라는 것을 한번 보면 되게 간단해요. 이제 뭐 이게 복잡하게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따져봐야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 돈이 이제 시중에 돈이 풀렸어요. 돈이 풀렸는데 진짜로 막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들은 이 돈이 현금의 흐름이 일로 오면서 이제 되게 어렵다가 융통이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얘네들 이쪽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막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예.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이 돈이 들어와 버리면 원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막 지금 돈이 차고 넘치는데 이게 막 지금 막 돈이 여기서 더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죠? 이 돈을 좀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게 성장을 하면 자사주를 사서 이제 소각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주주에게 이게 환원이 되는 구조가 돼서 애플 같은 기업들은 되게 주주 친화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펼쳐서 좀 뭐 많은 기업들 많은 이제 그 개미들도 되게 좋아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아까 얘기했죠. 아마 유니콘 기업이라고 했죠. 유니콘 기업들은 이거를 되게 더 이제 적극적으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또 금융 쪽으로, 금융시장 쪽으로 넘어간다. 뭐 펀드나 이런데, 금융이나 이런 데에서 헤지 펀드 회사나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면 돈이 차고 넘치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돈잔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이 돈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좋은 양질의 어떤 저장소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주식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하다 안 돼. 그렇게 막 했는데도 이런 뭐 우량 기업들이 아니면 금융회사들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돈이 이제 비트코인까지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한테도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 여기에다가도 달고 여기다도 했는데 여기 가득 찬 거예요. 여기도 다 찼는데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이래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도 돈을 이제 넣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이 돈이 남아도는 돈들이 이런 데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준에서 자산 축소하고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도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그 상환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수익을 내고 했던 돈들을 다시 이제 빌린 돈을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돈이 이제 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에서도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과 이 통화량 그리고 이 양적 완화 요거와 관련해서 통화량의 증가와 감소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과 자산 축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그리고 여기 제가 이 금리 이제 금리를 제가 이제 나중에는 이 금리는 제가 채권 금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한번 더 이거는 따로 떼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장단기 채권이 있어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뭐 10년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10년물, 요게 이제 장기 채권이라고 하고, 1년물이나 2년물을 이제 단기 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장기 채권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돈을 뭐 100만 원을 빌려줄게. 근데 지금 당장 너 이거 내 1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한 달 후에 나 이거 갚아. 너 한 달 후에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1년 후에 갚을게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한 달 뒤에 갚을게. 친구가 한 달 뒤에 갚을게 말하는 거와 1년 뒤에 갚을게 라고 할 때 뭐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예, 한 달 뒤를 무조건 선호하겠죠. 뭐 빠르면 빠를수록 그걸 더 좋아하겠죠. 그러나 친구가 야 이거 10년 후에 100만 원을 10년 후에 갚을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야 이거 내 돈 떼먹는 거 아니야? 이거 갚기는 하긴 맞아.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불안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야 이거 10년 후에 네가 이거 갚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너 매달 나한테 이자 한 10%씩은 줘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0%. 그런데 이때 1년 할 때는 그냥 야 너 이거 1년 후니까 그냥 한 5%만 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 채권의 금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된다. 이거는 뭐죠? 반대 역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단기 금리가 당연히 장기 금리보다 낮아야 되는데 단기 금리가 높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금리 보통 그래서 시중 금리와 연동이 되는 거는 이 장기 채권, 이 10년물 이게 아니라 단기 금리, 보통 이제 3개월 금리, 뭐 이런 거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금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FOMC에서 또 이제 뉴스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왜 이걸 했는가? 그리고 지금 왜 다시 양적 완화를 했고, 왜 지금 자산 축소로 들어갔는가? 그리고 이 자산 축소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은 요거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